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세포 내부 신호 수용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친지질성 신호 분자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 이중청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지질 친호성이니까 잘 통과하죠. 그래서 앞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세포질에 있거나 혹은 핵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까지 유도한다. 이 과정은 비교적 천천하게 진행이 된다. 1시간 이상이 진행되어도 또 뚜렷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유전자 활성을 차단시키기도 한다. 즉 어떤 경우에는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떤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조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아진 단백질의 발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겠죠. 오른쪽으로 왔어요. 이러한 형지질성 신호분자는 단순 확산으로 인지질막을 통과하는 건 또 아니겠죠. 대신에 이들 형지질성 분자들은 세포 외액에 머무르고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또 수용체와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지질성 신호분자는 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와도 결합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막에 있는 것과도 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막 수용체 단백질을 통하는 경로는 그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천분의 1초에서 수분 사이에 그 반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 아래에 있는 C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C 그림 보게 되니까 세포 외부 신호분자가 수용체에 와서 다양하게 결합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맨 왼쪽에 보니까 수용체 채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프로테인, 세 번째는 수용체 효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테그린 수용체, 이런 말이 있고, 왼쪽 두 개 수용체 효소와 인테그린 수용체는 촉매 수용체,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네요. 먼저 수용체 채널을 보게 되면은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채널이 오픈 또는 클로즈 되는 이런 경우를 조절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G단백질은, 자, 거기 보니까 G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쪽 말단은 이제 세포 외부에 나와 있고, 한쪽 말단은 세포 안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죠. 그 옆에 붙어 있는 단백질이 G단백질이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리간드가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단백질과 연결되어 있는 7번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 부위의 외부 부분에 결합하게 되면은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혹은 효소 활성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고요. 세 번째, 이건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또 연결되는 내용이죠. 수용체 효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내부 효소가 활성화되는, ATPage도 이런 경우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인테그린 수용체는 리간드가 인테그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에 결합하게 되면은, 인테그린은 우리가 세포 골격 이런 데 확인하는 데 많이 나왔던 단백질이에요. 효소 또는 세포 골격을 변화시키는 이런 경우 4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171페이지 맨 아래 2-2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설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1 하기 전에 연속 문제를 한번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의 사무실에 간호보조원이 마빈에게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1형과 2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맨 아래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인체의 인슐린 민감성 세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또 내용이 있고요. 자, 문제 1번. 인슐린에 대한 신호 경로에 있어서 결합이 있는 당뇨병은 어떤 형인가? 인슐린은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단백질성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는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있는가, 세포질에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192페이지 연속 문제 마지막에 결론의 답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 막 단백질은 신호전달을 촉진시킨다, 이런 말이 있네요. 신호전달, 우리가 신호전달은 시그널 트랜스덕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포 외부의 신호분자가 막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포 내부의 분자로 하여금 이제 결론적으로 반응을 유발시키는 과정이죠. 세포 외부의 신호분자는 1차 전령이며 이로 인해서 세포 내부에서 반응하는 분자를 우리가 2차 전령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6-2 그림을 좀 다르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한 그림이네요. 5가지 단계는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 라디오 음파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놓은 그림인데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세포 외부의 신호분자 우리가 이제 1차 전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막 수용체와 결합한다. 지금 이제 4가지 유형의 세포막 수용체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활성화된 막 수용체는 자신에게 결합된 단백질을 작동시키고요. 이제 세컨 메신저를 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세포 내 연쇄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쇄 반응은 마지막 2차 전령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포 안의 표적에 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네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기본적인 세포 내부의 신호 경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6-5에 나타나 있네요. 자, 밑에 위에 있는 6-5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생물학적 신호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5단계, 5가지 단계를 이제 1차 전령 신호 분자죠. 전달기에 있는 막 수용체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령계에 의해서 세포 내부 신호 분자가 작동하고 있고요. 표적 단백질로 가서 응답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거를 B는 이제 또 세포 안에서 좀 확장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 중에서 수용체 채널과 연관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자, 신호분자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막 수용체에 작동을 하게 되겠고 이것이 막 단백질에 의해서 신호가 되고 전달이 되고요.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정폭 효소가 정폭되는 단계, 즉 하나의 신호분자가 들어옴으로써 그 신호분자가 이제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가 정폭되듯이 정폭되는 단계를 거치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 전령 분자가 나오고 2차 전령 분자가 세포 내부에 있는 표적 단백질을 이제 인산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혹은 이제 뭐 칼슘의 반응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정폭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인산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화살표를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온 채널을 변화시킵니다. 이온 채널을 변화시켜서 그러면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 내부에 들어온 칼슘은 칼슘과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또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백질과 결합을 함으로 해서 세포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표적 단백질이 인산화되거나 혹은 탈인산화됨으로 해서 세포에 응답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교과서 내용 1번 막 수용체와 이에 결합한 단백질은 대개 다음 둘 중의 하나의 경로에 따릅니다. 자, A,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산화 효소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산화 효소를 단백질 카이네이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카이네이저라는 표현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인산화 효소입니다. 인산화 효소. 인산기를 전달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럼 그 인산기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ATP에 있는 인산기를 다른 단백질로 전달시켜주는 데 관여합니다. 그럼 여기는 또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산화는 세포 작용에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생화학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폭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2차 전령계를 생산해내는 경우가 있네요. 자, 2차 전령 분자는 예를 들어서 이온 채널을 개폐의 변화. 그럼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언급했듯이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럼 칼슘은 또 결합 단백질과 결합한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효소 활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인산화 효소뿐만 아니라 또 인산기를 떼어내는 포스파타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단백질 인산 가수분해 요소예요. 인산 가수분해 요소.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가수 물이 첨가되는 반응이 날 수가 있고요. 단백질로부터 인산기를 제거해주는 효소이다. 그래서 단백질 인산화 혹은 탈인산화. 인산화는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탈인산화는 포스파타제에 의해서 이제 인산기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표적 단백질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칼슘의 결합이나 인산화 조절에 의해서 발현되는 단백질은 곧
세포가 응답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세포의 응답의 예로서 효소 활성의 증가 혹은 감소 및 이온이 들어오는 채널이 열리거나 닫히는 이런 걸로서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연쇄 반응으로 갑니다. 연쇄 반응. 그 옆에 있는 그림 6-6이네요. 6-6 그림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를 보게 되면은요, 초기 자극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불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된 것은 B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B는 C를 활성화시키고, C는 D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연쇄 반응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B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리간드가 와서 붙으면서 세포 내부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효소들의 변화라든지 신호 전달 변화가 증폭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전달은 연쇄 반응이나 증폭 반응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 연쇄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받으면 연사적으로 받는다 이런 경우고요. 여러분들 혈액응고를 배웠을 겁니다. 혈액응고 같은 경우가 이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증폭, 좀 전에 봤던 그림, 그 그림 내용입니다. 자,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신호를 전환시켜줄 뿐만 아니라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라디오 증폭, 아까 우리 앞에서 라디오 증폭 그림을 표현한 게 이것 때문에 표현한 거죠. 세포에서 신호 증폭은 하나의 신호 분자를 다수의 2차 전령 분자로 전환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차 전령인 리간드가 이에 맞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은 이 복합체가 증폭 효소를 작동시키게 된다. 이때 증폭 효소란 하나의 효소가 다수의 다른 분자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활성화된 다수의 분자들은 또 다른 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캐스케이드 형태로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6-6 그림의 밑에 있는 C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장 일반적인 증폭 효소와 2차 전령에 대한 관여하는 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자, 이거 앞으로 이 말들이 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합니다. 자, 2차 전령 경로 해가지고 2차 전령계에 해당하는 것이 뭐 뉴클레오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지질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칼슘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예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예를 들어 사이클릭 AMP나 혹은 사이클릭 GMP가 여기 담당하는데 사이클 AMP는 여러분 알다시피 ATP에서 이놈이 이제 전환되어서 온 것이고 뭐 GMP는 당연히 GTP가 되겠죠. 자, 이것을 증폭시키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GTP는 뭐 구아닐산 고리화 효소가 되겠고요. 근데 이것은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대체로 막에 있는 데 비해서 구아닐산 고리화 효소는 막에도 있고 세포질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에 의해서 증폭되어서 나타난 사이클릭 GMP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체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여기에 관여합니다. GPCR,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가 되겠고요. GTP 같은 경우에 구아닐산 고리화에서 막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체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수용체에 와서 작동하는 게 그것이 바로 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아닐산 고리화효소, 이건 이제 산화질소 NO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혈관 확장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여하는 구아닐산 고리화효소는 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질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이클릭 AMP가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뭘 활성화시키느냐. 자, 이거는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카이네이즈 말이 있었죠. 특히 이제 PKG라고 하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PKA,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이온 채널에 결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전에 카이네이즈니까 단백질의 인산화에 관여하겠죠. 또 이온 채널이니까 이온 채널의 열림 정도를 또 변화시켜 주겠죠.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요. 구아닐산 고리화 효소에서 수용체 효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역시 활성화시키죠. 카이네이즈니까 또 이거는 특히 이제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G를 활성화시키네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는 ATP라는 의미에서 온 것이 되겠고, G는 이제 GTP에서 약어가 유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에 관여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NO와 관계되는 세포질에 있는 구아닐산 고래화에서는 채널 열림을 변형시킨다. 즉, 이 표를 보게 되면 사이클릭 AMP보다 또 사이클릭 GMP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폭 효소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유래성 2차 전염계는 대표적인 것이 IP3라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이노시톨 3 포스페이터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밑에 보니까 IP3, 이노시톨 3인산, 인산기가 3개라는 뜻이네요. DAG, 다이아실 글리세롤, 다음에 또 다이아실 글리세롤, 정확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들은 전구체가 막에 있는 지질이에요. 막에 있는 지질들이 전구체로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에 관여하는 정폭효소는 막에 있는, 자, 이거는 다 지질류래요. 지질류래. 근데 이것들은 다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인지질 분해 효소 C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GPCR 역시 마찬가지로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의해서 연결되겠고, IP3라고 하는 이노시톨 3 포스피타제는 세포 내에 있는 저장소로부터 칼슘을 방출합니다. 자, 위에 있는 사이클 AMP랑 사이클 GMP는 채널 변화, 채널을 열거나 닫거나 해서 칼슘을 세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뭐죠? IP3는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세포체 안에 칼슘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세포질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즉, 사이클릭 AMP나 사이클릭 GMP는 외부에 있는 것을 들어오게 해서 세포질 내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이노시톨 3 포스페타제는 세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칼슘을 세포질로 내보냄으로 해서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칼슘이 나옴으로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여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겠죠. 그 다음에 DAG라고 하는 다이아실 글리세롤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이거는 C네요. 위에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가 있었고 G가 있었죠. 이건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네요. 그럼 결국 이것들은 단백질 인산화에 관여하네요. 자, 칼슘 봅니다. 칼슘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세포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세포 내 저장부에서부터 세포질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튼 간에 세포질에 있는 칼슘은 칼슘 결합 단백질,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하네요. 또 칼모듈린 말고도 칼슘과 결합하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죠. 특히 뭐 근육 수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들은 효소 활성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포 외 분비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근육 수축이라든지 세포 골격의 이동, 채널의 개폐 정도까지 다 이것들이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요. 174페이지 2-3 가장 빠른 신호 경로는 채널을 통한 이온 흐름의 변화입니다. 가장 단순한 수용체는 리간드 작동 채널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근육과 신경이 이것이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여기에 해당하고, 수용체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모든 수용체에서 가장 빠른 세포 내 반응을 개시합니다. 세포 외부로부터 신호 분자가 수용체 채널 단백질과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채널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여서 이온의 투과성을 변화시키게 되겠고, 이 증가하고 감소에 따라서 막 전이가 바뀌게 됨으로써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밑에 있는 6-7에서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7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온 채널을 이용한 신호 전달이라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와 있네요. 1번, 2번, 3번.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신호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신호분자가 결합하게 되면은 그 고무로 되어 있는 이제 문이죠. 문이 이제 열리게 되면 이온이 어떤 종류의 이온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이온 나가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온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부분, 하얀색 부분. 자, 이온이니까 여기서 말한 이온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막 투과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할 거예요. 이 전기 신호의 감수성을 가지는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가 응답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단순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번 어떤 종류의 채널은 G단백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G단백질. 자, 거기 보니까 세포 외부 신호 분자가 들어왔어요. G단백질 같은 경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G단백질의 결합 수용체가 있다고 그랬었죠. 7번 막을 통과하는 수용체에 세포 외부 리간드가 와서 붙게 되면 G단백질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G단백질 활성화에 의해서 또 이제 개폐가 조절된다는 것을 이번에 화살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다른 채널은 또 세포 내부의 2차 전령에 반응을 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1차 전령에 의해서 2차 전령 연결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전기 신호 혹은 기계 신호 이런 것들도 이온 채널의 개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합니다. 자, 수용체 채널의 예를 들어서 지금 골격근에서 아세틸콜린 작동 1가 양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1가 아세틸콜린에 작동하는 1가 양이온 채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 있네요. 자, 아세틸콜린 뭐 이런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인접한 신경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이건 뉴런을 타고 내려온 신경 전달 말단에서 소포에서 이것이 빠져나오죠. 그러면은 인접하에 있는 그 표적 세포의 수용체, 즉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NA와 K 둘 다 열린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K는 세포를 빠져나가고 NA는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따라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NAK ATPase 때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러나 나트륨의 기울기보다도 강력해져서 양으로 하전된 NA가 세포를 탈분극시킵니다. 들어올 때 NA는 3개가 들어오고 K는 2개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골격근에서 이와 같은 세포 내 신호 흐름은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거죠? 근육 수축을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수용체 채널은 이온이 개폐하여서 세포 신호를 촉발시키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 어떤 이온 채널은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결합되어 있다. 조금 전에 6-7 그림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리간드가 G단백질 수용체가 결합하게 되면 G단백질 경로가 또 채널의 개폐 여부를 조절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떤 막 이온 채널은 막 수용체와 전혀 결합하지 않는 것도 있네요. 전압작동 채널은 막 전위가 변하게 되면 직접 열리게 되는데 세포막의 압력이나 어둠 정도에 따라서 열리게 되는 기계적 작동 채널도 존재하고 있고요. 모든 이온 채널형 신호 전달이 수용체 채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에서 봤듯이 사이클릭 GMP, 그 다음에 사이클릭 GMP나 ATP와 같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분자에 의해서도 개폐가 가능한 그런 또 작동 채널도 있고요. ATP 작동 칼륨 채널이 그 예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5-26호장에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호 전달은 G단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G단백질 연결 수용체, G프로테인 컵홀더 리셉터, GPCR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세포막에서 뻗어나온 크고 복잡한 단백질 패밀리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7번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용체 단백질의 세포질 측에 위치하는 꼬리 부분, 이것을 우리가 G단백질 그렇게 불렀었죠. 자, 3개의 구성막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신 6-7을 보니까 동그라미를 3개를 표현해 놨어요.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3개로 구성된 막 전달 분자에 연결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수백 개의 G단백질 연결 수용체가 발견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발견될 걸로 보입니다.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 형태는 호르몬이나 성장인자, 혹은 냄새 맡는 거, 혹은 우리가 시각적인 거, 신경전달 물질, 이것들이 전부 다 이 G단백질 수용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죠. 1994년 길만과 로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G단백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인데
길만은 그 텍사스 대학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로드벨은 국립보건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이고, 이 두 분의 공로에 의해서 199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 발견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G단백질은 구아노신 뉴클레오타이드에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G단백질. 우리가 앞에 그 표 테이블에서 GTP, 구아닐산 포리화 요소 뭐 이런 말이 있었었죠. 자, 불활성형의 G단백질은 구아노신 2인산과 결합해 있다. 자, 구아노신 2인산, 구아노신 3인산이 GTP고 구아노신 2인산이니까 GDP가 되겠죠. 자, GDP를 방출하고 구아노신 3인산으로 바꾸어서 결합하게 되면은 G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즉 이제 G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GDP가 붙어 있을 때는 불활성화 상태고, GDP가 빠져나가고 GTP가 와서 붙게 되면 활성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G단백질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혹은 또 세포막의 세포질 척에 있는 효소의 활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G단백질은 증폭 효소와 연결되어 알려져 있는 모든 신호 전달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고요. 수용체고요. 이러한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결합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증폭 효소, 이것이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 그 다음 인지질 분해 효소 두 가지였고요. 이것은 앞에 페이지에 그 표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